미국 월마트의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월마트 매장 안에서 처음으로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에 대한 감시 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월마트 사측은 시위대의 요구는 전체 종업원들의 뜻과 다르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한국에서는 대형마트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카트라는 영화가 예. 어제 개봉돼서 상영 중입니다. 첫날 10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한국에서나 있을 법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군요. 예, 월마트라고 하면은 미국 전역에 4,600여 개의 점포가 있고 또 14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우리 돈으로 9,000원 안팎의 시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유명하고 아주 큰 기업에 다니면서도 연방정부의 식료품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조가 생길 법도 한데 이 월마트라는 회사는 한국의 삼성처럼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 경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월마트 노동자들이 어제 서부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시위를 해서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시위를 하다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시간당 임금을 적어도 15,000원으로 올려달라, 이런 임금 인상 요구가 가장 크고요. 또 노동력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는 노동 조건, 이런 것을 개선하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연좌 농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해고당할 수 있다, 이런 회사의 협박 때문에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의 처지를 상징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 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위대들이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는 데 대한 압박이 평소에도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월마트라고 하면 사측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탄압한다는 걸 증명해오는 문건이나 증언,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여러 번 나왔습니다. 특히 올 1월에 공개된 내부 문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월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체 우리 월마트, 아우어 월마트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채워진 문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어 월마트는 노동자들을 도우려고 만든 단체가 아니라 월마트 노동자들이 워낙 140만 명으로 워낙 많으니까 조합비도 많이 거칠 것 같아서 그 조합비를 노리고 조직을 만드는 집단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문건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회사가 이 정도로 노조에 적대적이라면 글쎄요, 이거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잘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월마트 노동자들은 미국 최대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올해까지 4년 동안 매년 11월에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만 하더라도 해고 19명을 포함해서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제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미국의 주류 언론의 조명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월마트 노동자들의 저항이 미국 노동운동,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는 전 사회적인 운동,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도 마냥 무시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국제에너지기구라고 있죠. 예. 앞으로 세계 각국에 있는 핵발전소를, 그러니까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또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앞으로 26년 후죠. 2040년까지 전 세계 노후 원자로 200여 기를 폐쇄해야 되는데 그때 적어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9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제 국제에너지기구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핵발전소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지난 40년 동안 폐쇄된 원자로가 10기밖에 없다 보니까 폐쇄, 폐기, 정화 이런 데 드는 비용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노후 원전이라는 게 늘어나면서 이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핵발전의 경제성만 강조했고 위험 비용은 과소평가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폐쇄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나라별로도 비용을 좀 산정해 봤습니까? 예, 2040년까지 나라별로 감당해야 될 비용이 일단 28개 회원국이 속한 유럽연합 EU가 510억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이 150억 달러가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본 100억 달러 그리고 한국과 인도가 각각 10억 달러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는 각국 정부가 원전 폐쇄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추산도 상당히 불확실하다. 즉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추가될지는 모른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문을 닫은 영국의 셀라필드라는 원자력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2008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정화 비용이 200억 파운드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다가 현재는 그보다 3배 반이 많은 7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21조 원을 넘어서면서 영국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화 비용만 따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폐쇄 비용 산정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운 거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려면 원자로에서 생기는 고준위 방사능 핵폐기물 이런 것까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이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일단 콘크리트로 그냥 덮어버리는, 영국이 보관하는 방법만 쓰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한 폴 도프먼이라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기 폐로비용 1000억 달러라는 것은 원자로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일 뿐이지 이 핵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그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실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쯤 사용 후 핵연료, 폐연료봉의 양이 현재 2배로 늘어서 70만 톤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핵발전소는 가동하면 할수록 쌓이는 원전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이런 것들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싼 에너지가 아니다. 엄청 비싼 에너지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된 셈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번도 발전소 하나도 폐기해보지 못하고 지금 뭐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해체 비용 만만치 않다는 점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나 국제 문제에 관한 칼럼 소개해주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칼럼 가져오셨습니까? 그제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송민수 전 외교부 장관이 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작전권은 주권이나 자존심보다는 국가안보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선 못을 박은 뒤에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주장들은 안보의 관점으로 볼 때도 잘못됐다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전작권 환수 합의를 했을 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고 또 그전에도 안보 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네. 자, 뭐 좀 구체적으로 보죠. 전작권 환수 연기론자들의 그 뭐 명분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우선 단일 지휘 체제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같은 경우에도 28개국 군대도 미국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송민순 전 장관은 나토 각국은 군대의 10% 정도만 그 신속 배치군에 배속시킬 뿐이지 나머지 90%는 각국이 각자 직접 지휘를 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고 전 세계에서 자기네 주력군을 지휘 통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있으니까 전작권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흔히 하는 주장인데요. 송민순 전 장관은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에 미국이 핵으로 대응해 준다는 소위 핵우산 정책은 미국의 작전권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미국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작권을 넘겨야만 핵우산을 씌워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가 별개로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별개로 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또 어떤 점을 지적했습니까?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민순 전 장관은 미군 증파는 작전권 때문이 아니고 나토나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앞에서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전작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동맹이 얼마나 튼튼하느냐 이것이 증파를 좌우하는 문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송민순 전 장관은 작전권 없는 강군은 없고 사용 본능도 없는 첨단 무기를 사들인다고 해서 강군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작권을 들여와야 강군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2006년에 청와대 안보실장을 할 때 미군의 고위 지휘관한테 들었던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작전권 전환은 한미가 운전석과 조수석의 자리를 바꾸는 거지 미국이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국군의 일각에서 작전권 전환을 미군 철수로 간주하면서
미군 수준은 돼야 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미국 외에는 지구상에 아무도 작전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을 미국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치욕스럽습니다. 예. 자, 조중동으로 분류하는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인데요. 예. 그래서 좀 흥미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앙일보의 입장인가 아니면 비슷하기라도 한가 궁금해서 지난달 23일 그 전작권 환수 재연기 를 합의했을 때 중앙일보가 사설을 어떻게 썼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설 제목이 불가피한 전작권 연기, 강군 개혁은 계속돼야 였고요.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대남 위협 증대 때문이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증원도 과거 같지 않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이 이번 칼럼에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복한 그런 주장들이 중앙일보의 사설에 그대로 실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신문이 뭐 정반대의 의견을 실을 수는 있지만 당시에 사설을 썼던 논설위원이라든지 또 비슷한 기사를 쓴 기자들 이런 사람들은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그런 정통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취재를 안 했거나 아니면 했어도 무시한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